안녕하십니까. 오늘 한양대학교 최고위 비트코인 화폐 철학 최고위 1기, 2기 총동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중앙교수 윤성호입니다. 진짜 올 한 해는 정신없이 최고위를 하면서 달려왔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1기, 2기 분들 다 지금 한 자리에 모여서 다시 얼굴들 보게 되니까 굉장히 반갑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감회가 떠오릅니다. 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은 지금 저희가 이제 또 3기도 준비를 할 테고요. 그래서 지금 1기, 2기 동창회 분들이 다양하게 그 이후 행사에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그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는 과정이니까요. 그리고 2기부터는 해외 연수가 추가가 됐습니다. 1기 때는 이제 처음 하면서 저희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국내 연수를 했었는데, 그래서 3기 때부터 해외 연수할 때 저희가 수용 가능한 인원선에서는 아마 1기, 2기 동창회 분들도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한번 짜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새로 추가되는 새로운 강의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또 1기, 2기 분들도 또 다시 참여해서 들어보고 싶은 강의들이 있을 테니까 한 3개 강의, 5개 강의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패키지를 구성을 해갖고서는 뭐 그런 아이디어들도 지금 저희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그 오태민 작가님 강의로 넘어갈 텐데, 뭐 아시겠지만은 요즘 굉장히 바쁘십니다. 그리고 2기 분들은 벌써 1월 16일인가요? 그래서 또 신년 모임도 잡아놓으셨고, 또 작가님도 초대하실 것 같은데, 웬만하면 뭐 강의까지 부탁하지 마시고, 네, 그냥 얼굴이나 한번 보는 행사 정도로 하시면 어떨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오늘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바로 마이크 오태민 작가님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태민입니다. 올라가서 할까요? 키가 작으니까. 네, 여러분들은 수료만 하고 시험을 안 보시잖아요, 그죠? 어제 제가 그 건대에서 마지막 학기 시험을 봤는데 AI랑 어떻게 경쟁할까를 고민하다가 그냥 필답고사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 가지고 답지 가지고 가갖고 1시간 반 동안 시험 감독하면서 필답고사 보고 성적을 매겼는데 A가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제가 그 전주에 문제 뭐 나올지 다 찍어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입장에서는 맨날 하는 얘기를 하지만 이럴 수 있겠다. 실제 시험 보면 거의 모를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복습입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기대했었는데 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주주 총회 안건으로 비트코인을 우리도 비축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사회의 권고를 수용하는 쪽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잡는 게 적당하지 않다 뭐 이런 논문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뭐 이 밑에 있는 내용인데 유동성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커스터디가 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가격의 유동이 좀 덜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더 많이 채택이 돼야 되고, 무역이나 이런 데서. 뭐 이거는 뭐 하나만한 이야기인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중앙은행들이 그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잡는 게 적당하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지난 한 3, 4개월 동안 거세게 그 트럼프발 그 비트코인이 이제 마치 비트코인의 시대가 온 것 같다. 뭐 이런 게 됐었지만, 예상대로 이제 반론이 시작되는 거죠. 진지한 반론들이 시작되는 거고, 그 출발이 아마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거절한 그 사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 지금 당선자의 요번 그 비트코인 관련한 그 공약을 정리해보면 크게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채굴 산업을 육성한다는 거였고요. 유성이 아니라 육성.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거였고, 그 다음에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거였고, 그리고 캐피탈 게인, 자본이익세를 면제해주겠다, 세금을 면제해주겠다는 거였고, 그 다음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겠다는 거였어요. 지금 이미 이제 전담부서 설치는 정해졌고요. 규제 철폐는 이제 되는 걸 봐야 되고, 이게 쟁점이고요. 이건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라서 이거는 제 오늘 자료 발표에서 마지막 부분에 그냥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라서 제일 중요하지만 제일 뭐 여러분 다 시험 보면 다 이거는 A 맞을 것 같아서 뒤로 보내고, 전략자산 비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신시아 루미스 의원의 이제 법안 내용인데요. 저도 법안을 읽진 않았어요. 뭐 미국 법안의 문서들이 그렇게 저한테 익숙한 문서들이 아니라 단어들이 아니라서 요약해 놓은 거를 쭉 보면 인상적인 내용이 좀 있습니다. 요거는 뭐 알려져 있죠. 1년에 20만 개씩 5년 동안 모아가지고 20년 동안 팔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 부서가 갖고 있는 그런 뭐 수사하는 과정에서 갖고 있는 거죠. 에이전시들이 가지고 있는 걸 전부 넘기고 전략 비트코인 20만 개 정도 넘긴 거고 그 다음에 각 주들이 또 여기에 협력을 하고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는 트래블 룰로 가고 있는데 이 트럼프 행정부는 보이는지 모르시겠지만 여기 이런 문장이 들어있어요. 미국 정부는 개인들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 종이지갑 같은 거를 동결하거나 뭐 뺏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저는 원문을 보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논술 강사였잖아요. 논술 강의할 때 이제 미국의 총기 이슈는 되게 재밌는 논술 주제예요. 그래서 총기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많이 이제 자료를 봤는데 미국 수정헌법 제2 수정헌법에 나오는 내용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미국의 국민들은 총기를 소유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고요. 미국의 정부는 국민들의 무장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개인한테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아니고 원래 개인들은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데 그거를 연방 정부가 임의로 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요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그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를 동결하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슬쩍 딱 들어가 있는데 언론들이 이거 주목은 안 하는데 저는 이제 요거 때문에 이걸 가져왔습니다. 요새 뭐 이런 뉴스도 있어요. 뭐 마이크로 스테이트지의 이야기인데 전환사채 또 엄청 발행해갖고 또 비트코인 엄청 사들이고 있어요. 지금도 사들이고 있고 또 라이엇이라는 그 채굴 회사도 비트코인을 또 사들이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해갖고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마이크로 스테이트지 모습을 봐서 알겠지만 이제 그 자체가 하나의 비트코인을 담는 비클이 돼갖고 레버러지를 잔뜩 갖다 쓰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2배 오를 때 마이크로 스테이트지는 5배 정도 오르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자본 비율이 20% 남의 돈으로 사니까 이제 그런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행인가 봐요. 떨어지면 이제 그만큼 또 떨어집니다. 비트코인 절반 될 때 뭐 한 10% 정도로 떨어지는 거겠죠. 90% 날아갈 거고 날아갈 수 있죠. 아무튼 이게 미국 기업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러시아는 어떤가요? 러시아는 이 자료는 이제 이 8월에 나온 자료인데 올해 8월에 나온 자료인데 하도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스위프트망에서 이제 제거가 되니까 칩스라 그래가지고 중국 주도로 만든 이제 위안화 시스템에도 해봤다가 그게 좀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자체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갖고 무역을 할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러시아가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의회에서 두마라고 하더라고요. 러시아 의회의 의원이 최근 나온 뉴스입니다. 우리도 전략 자산으로 그 비트코인을 비축하자. 미국만 하냐? 뭐 우리도 하자 있는데 이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열심히 모았던 게 금괴거든요. 금괴. 근데 이제 푸틴도 알았을 거예요. 금괴를 열심히 모았는데 물론 이제 러시아의 루블화가 전쟁 직후에 떨어졌다가 이제 러시아가 금도 많고 석유도 많으니까 이게 슬슬 올라왔어요. 그런 효과는 있지만 그 금괴 가지고 뭐 할 건데요?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가 러시아를 금융으로 봉쇄했어. 러시아가 금을 갖고 있어. 그래서 뭐 할 건데? 그 달러로 다 무역 안 해주는 나라한테 금을 보내면 무역을 해줘요. 뭐 할 수야 있겠지만은 그거 다 들여다보고 있어가지고 그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할 거 아니에요. 금괴는 이렇게 움직일 때 세컨더 보이콧을 피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비트코인을 사용하면 다르죠.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사업가하고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걸 미국 정부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컨더리 보이콧을 우회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뭐 미국 국민들은 그거 말고도 패트리어트 액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구속이 많이 돼서 이제 뭐 좀 담대하지 않은 못하지만 이제 제3의 나라라면 미국 정부가 설마 모르겠지 하고 비트코인을 할 수가 있겠죠. 금괴를 갖고 움직인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비트코인을 갖고 미국도 전략적으로 비축한다고 그러고 러시아도 전략적으로 비축한다고 하고 나오는 거예요. 참 특이하죠. 이유는 서로 다른데 어떻게 보면 통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더 반대인 것 같기도 한데 이 비트코인이 되고 있어요. 저도 약간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저는 계속 제가 비트코인 중요하다고 주장을 해왔었는데 제가 이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같이 이렇게 미칠 줄은 몰랐거든요. 좀 제 생각보다는 오래 걸렸는데 저는 서서히 학습을 할 줄 알았더니 상당히 오랫동안 학습을 안 하다가 갑자기 지금 다 이런 목소리를 내니까 저조차 지금 돌아가는 이게 약간 좀 어리둥절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이제 현실은 이거고 현실을 보려면 우리가 뭐 약간 철학적으로 봐야 되겠죠. 이거는 제가 춘천 강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철학에서 되게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에게 중심이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난 한 달 동안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참 이게 너무 와닿죠. 중심이 없다는 거, 그죠? 중심이 없잖아요. 어느 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가 그거를 다 뭐 진압하고 그리고 대통령 빠지 떼버리고 지금 뭐 도대체 이 나라의 중심이 어딘가? 물론 꼭 뭐 대통령이 중심이어야 되냐, 뭐 국회가 중심이어야 되냐라고 뭐 물어보면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배운 사람들은 뭐 자기 영역에서 뭐 괜찮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세상은 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뭐 평범한 국민들은 도대체 어디다 마음을 두고 지금 그냥 우리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뭐 그냥 회사에서 월급 받으시는 분들, 도대체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어디다 마음을 둬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죠? 이런 고민들을 배운 사람들은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다 우리 같진 않으니까. 이걸 이제 오래전부터 고민을 했죠, 인류가. 그래서 지구는 이제 코끼리가 받치고 있고, 코끼리는 거북이가 받치고 있고, 이 그림이 여기까지만 그려졌지만 거북이는 뱀이 받치고 있고, 뭐 이런 상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뱀은 뭐 이렇게 당연히 물어보죠. 그것까지는 묻지만 몰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과연 기준이 있느냐, 중심이 있느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 대한민국이라는 공간 안에서 전 국민이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 하지만 아마도 그런 어떤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나오냐 근데 우리 비트코인 얘기를 할 때 사실 돈이라는 게 그래요. 돈이라는 게 제가 비트코인을 10년 전에 발견하고 비트코인 강의따를 들고 제 지인들한테 주면서 얘기했을 때 조금 배운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야 그거 말이야 그 달러가 그거 워낙 그게 우습게 보여도 다 금에 기반하고 있는 거야. 물론 뭐 그들이 뭐 금 창구를 닫았다든가 이런 걸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을 이제 그 퇴환을 안 해줄 뿐이지 사실상 중앙은행들이 금을 갖고 하는 거야. 그거 다 근거가 있어. 이제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실체가 없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10년 전에 저는 들었었어요. 제가 글쎄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런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게 메디치 가문이 썼던 이제 복식북인데 그들이 은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메디치 가문이 이탈리아에서 1200년대, 1300년대잖아요. 그 금 교환증을 이제 자기 대차대조표에 부채란에 적어주면서 이거를 발행한 거고 자기네 이제 고객들이 맡긴 금을나 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빌 오브 익스체인지의 실체는 이 금과 은이 된다는 거죠. 이게 어딘지 이거 비슷하지 않아요? 어딘지?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중력이라는 걸 아니까 지구가 동그랗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은 그 제가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많은 지식인들을 특히 인문학을 한 많은 지식인들을 만나면서 제가 솔직한 저의 느낌이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말해도 이제 좀 덜 역겨울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맞았으니까 그죠? 지금 안 하면 또 언제 하겠어요? 가격 떨어지면 또 바보 되는데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제가 맞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지금 얘기하면 제 솔직한 느낌은 야 진짜 사람들은 이걸 믿네. 사람들은 정말 머릿속에 다 이 그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돈에 금에 의지하고 있는 거고 그 금은 어디에 의지하고 있어? 뭔가 거북이가 있는 거죠. 그죠? 거북이는 또 어디에 의지해? 그럼 뱀이 있는 거고 뱀은 어디에 의지해? 뭐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물어보지 마. 짜증나. 야 비트코인 이거밖에 없잖아. 이런 거지. 계속 가볼까요? 그래서 이 피라미드를 사실 옆 피라미드를 그려야 되는데 이 책의 저자가 이렇게 그려서 저랑 요거 참 좋은 책인데 이게 무슨 책이더라 하여튼 제가 철철할 밝혀야 되는데 까먹어서 죄송합니다. 옆 피라미드라고 보시면 돼요. 삼각형에 여기가 이제 코인하고 실버가 있는 거고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돈이 여기 있는 거죠. 똑같잖아요. 아까 제가 드렸던 그 거북이 그림하고 똑같죠? 네. 뒤집으면 똑같잖아요, 그죠? 아쉬워요 이렇게 그렸어야 되는데. 그러면 영란은행이라고 영국은행은 어떻게 했냐? 영국은행은 금도 넣었는데 슬쩍 야 우리 파운드가 이렇게 금에 연동되어 있고 뉴턴이 정했습니다. 뉴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물리학자 뉴턴이 파운드하고 금의 관계를 정한 거예요. 나름대로 숫자를 또 느낌상 왕립 그 과학자였잖아요. 뉴턴이 당대에도 유명했거든요. 그 뉴턴이 정했다니까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뉴턴이 정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야 그 근거가 뭐야? 파운드 스털링하고 금하고의 교환 비율이 왜 그런 근거가 있어요? 뉴턴 여기 뉴턴이 나오는 거예요. 뉴턴. 우리가 다 그 수준이라니까 상상하는 수준이. 근데 그래가지고 스털링하고 파운드가 너무 신뢰를 얻으니까 이제 영란은행이 슬쩍 껴넣습니다. 골드 말고 영국의 부채, 채권을 껴넣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노트라고 하는 게 이제 돈이거든요. 노트는 뭐 예금 증서 자체를 쓸 수도 있죠. 노트는 근거가 뭐냐? 슬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금 그리고 영국 채권.
영국 안 믿어 너 영국? 우리가 지금 5대양 6대주에 지금 우리 식민지가 지금 몇 개? 여러분들 지금 영국을 보면 안 되고 아마도 저는 잘 모르지만 19세기 초로 돌아갔을 때 나폴레옹 전쟁이 막 끝나고 나서 그 대영 제국 생각해 봤을 때 지금의 미국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세하고 다를 거예요. 아마 비비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의 미국이 그때 영국의 어떤 영국 제국의 위세를 비비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영국 제국을 믿으면 이것도 대주의, 이것도 금 같은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돈의 근거가 이게 되는 거예요. 슬쩍 껴놨습니다. 그래서 이 옆 피라미드로 보세요. 여기는 이게 이제 돈이지만 이제 여기에 이제 코끼리가 있을 자리에 아니 저 거북이 등껍질이 뭐였냐면 여기에 이제 절반은 금이었고 정통적인 절반은 이제 영국 채권이 되는 거예요. 영국 채권에 대해서 의심하면 야씨 너는 영국을 안 믿어? 그런 거지. 감히 영국을 안 믿어? 우리가 5대양 6대주에 우리나라도 왔었잖아. 흑산도인가요? 검은도죠. 검은도에도 있어 우리 뭐 이러면서 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미국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미국은 아예 금 없애버렸어요. 미국 우리가 쓰고 있는 달러는 여기 전부 이거 뒤져봅시다. 이게 이제 이 저자는 여기를 근거라고 여기가 루트라고 보는 건데 여기가 루트라고 봅시다. 그러면 미국 다 금이 없어졌어요. 금이.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달러의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제가 공부한 두 분야가 이 분야니까 저는 당연히 이거를 알고 있었죠. 알고 있으니까 제가 비트코인을 발견했을 때는 저는 적어도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이런 그림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차피 달러 밑에도 거북인데 뭐 응?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비트코인 그 자체에 얘가 진짜 살아남을까? 얘가 진짜 강할까? 얘가 진짜 필요한가? 얘가 정말로 얘가 주장하는 그런 기능을 할까? 뭐 이런 것만 고민했지 도대체 비트코인 누가 보장하냐? 이런 고민 자체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게 없거든. 근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게 있더라는 거죠. 이게 꽉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독재국가였다면 뭐 여기에 대통령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을 날리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이게 있겠죠. 그래 이거 헌법일 거야 헌법. 그 헌법 위에 헌법을 지탱하고 있는 게 국회, 헌법재판소, 법원 뭐 이렇게 하고 여기 대통령이 있는데 뭐 날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뭐 지금의 그림을 좀 수용하겠죠. 그럼 헌법은 누가 지키냐 물어보면 헌법은 그 문구 자체가 완결적이지.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딛고 있는 최종적인 코드야. We trust in code 이렇게 얘기하는 건 블록체인 세계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헌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거죠. We trust in code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런지 법률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과연 그런지 한번 자문해 보시라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과연 우리 세상을 지탱하는 게 정말 코드일까? 헌법이라는 코드일까? 하여튼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이 그림을 그려놓고 중력에 대해서 이렇게 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비웃을 게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이게 있다라는 거에 우리가 스스로 재발견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생각 같지만 사실은 비트코인을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놓쳤던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머릿속에 이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한 번도 이 화폐 제도, 그러니까 화폐 금융론을 공부하면 1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화폐 금융론에 살짝 얘기하고 넘어가 버려요. 화폐 금융론 1장에 대해서 깊이 파질 않죠. 현대 경제학자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재조명하면서 이런 이제 자료들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영국이 운영했던 거나 미국이 운영했던 거나 전부 거북이 등껍질에다가 세계를 만들었구나. 달러 시스템이라고 만들어 놓고 지네가 부채를 만들어 놓고 그 부채 기반에서 달러를 찍어내고 달러의 근거가 뭐야? 그럼 미국의 부채고 미국의 부채를 어떻게 믿어? 그럼 미국이 얼마나 힘이 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순환적이에요. 순환적. 자기 순환적. 자, 인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 중심을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 있죠. 그래서 케인즈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제안했던 게 방코르라는 겁니다. 방코르. 뱅크에서 왔다는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거는 기각이 됐지만 어쨌건 달러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케인즈는 금으로 기준을 삼지 않았는가? 케인즈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케인즈는 케인지안 경제학자거든요. 이게 저만 웃는 농담인데 하여튼 케인즈는 케인지언이에요. 네. 케인지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사태 같은 걸 딱 겪었을 때 사회가 급격히 경제적으로 침체 속에 들어가는데 그거는 심리적인 현상이다. 이런 심리적인 현상에 있을 때 프라이머리 워러를 넣어줘야 된다. 프라이머리 워러라는 게 그게
마중물이에요. 마중물. 프라이머리 워러. 그러니까 첫 번째 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펌프질을 할 때 첫 번째 넣어주는 물을 프라이머리 워러라 그래서 그 워러를 이제 정부가 쫙 넣어주는 거예요. 정부가 뭐를 딱 넣어주면 팍 하면 펌프가 이제 그때부터는 그 물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승수 효과라고 그래요. 승수 효과에 의해 갖고 경제가 이제 되살아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승수 효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누군가가 거의 외부의 어떤 그런 강한 그 정부겠죠. 강한 힘이 뭔가 이렇게 달리게 자극을 줘야 되는 거죠. 이 내러티브가 틀린 내러티브가 전혀 아니에요. 틀린 내러티브가 전혀 아닌데 문제는 이제 이게 많은 부작용을 만든다는 거고 그렇게 절제할 수 있는 국가를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케인즈안조차도 케인즈적인 국가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어디서 막히는 거냐면 이게 여기서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할 때 엔진을 걸도록 자극을 주는 거야 되는데 그 정부 관료들이 그런 정도로 자신의 권력을 제한하는 것을 용인하는 적이 없다. 수시로 그냥 말 엉덩이에다가 채찍을 가한다. 수시로. 한 번 가해서 달리고 이제 절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때린다. 계속 때리다가 이제 같이 붕괴한다. 이게 이제 주류 경제학자들이 케인즈안들을 비판할 때 쓰는 레토릭입니다. 이것도 맞아요. 저는 이제 패치워크라고 제가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저는 다 맞다. 다 맞다. 어리석은 말싸움 그만해라. 다 맞다. 둘 다 인간과 인간 사회에 대한 올바른 서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케인즈는 그래서 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에 우리의 신뢰라는 게 금에 부속이 되어 있으면 금은 자연물이니까 우리가 확장이 필요할 때 스티뮬러스 그러니까 자극을 줘야 될 때 막상 자극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공황 때 각국의 정부가 금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적절하게 스티뮬러스를 하지 못해서 그 모양이 된 거니까 2차 세계대전이라는 그 교훈 속에서 우리가 만들 경제는 절제하는 정부가 가로 안에 있어요. 절제하는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신용을 자극을 해서 사회가 굴러가게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케인즈원들의 금과 옥조다 보니까 이게 거의 유교 공자의 어떤 그런 금원들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공자님 말씀 중에 뭐 우리 이 조선 사회나 이 명나라나 이렇게 삼고 있는 금원들 있잖아요. 뭐 장유유서라든가 뭐 부부유별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같은 거예요. 케인즈원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금에다가 우리를 묶을 수는 없죠. 그러면 달러에다 묶어야 되냐? 그건 또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케인즈는 미국인이 아니잖아요. 영국인이거든요. 아무리 영국의 가오가 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다가 훼손은 됐지만 아직까지 미국은 힘은 센 어린아이에 불과하고 이 제국을 세계를 운영하는 노하우는 전부 우리 영국인들이 갖고 있는데 이것들이 말은 되게 안 들어요. 이 미국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 수 가르쳐줘야 돼. 야 니네 달러한테 구속되게 만들면 안 돼. 응? 그럼 니네도 안 좋고 세계도 안 좋아. 그럼 뭔가 제3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추상적인 금 방코를 하는 운영을 하자라는 게 이제 그 케인즈 아이디어였는데 먹혔겠어요? 미국은 지금 1차 세계전, 2차 세계전 자기네들이 다 이기고 나서 지금 본격적으로 미국의 시대를 열려고 했는데 잠깐만 우리 달러가 아니고 뭐 제3의 뭐 방코를 만들어서 그래. 그래서 니네 힘 하나도 없는 니네들도 들어와 갖고 이거를 신용을 늘려라 말라 하고 밥숟가락 얹고 우리가 항공모함은 다 되고 그래서 이 약속을 어기면 이 항공모함 몰고 미국도 쳐들어가고 왜 약속 왜 어겨 미국 이렇게 하고 이게 말이 되냐? 현실을 이해해라. 현실을 인정해야지. 이거 너무 이상적이야. 그래서 안 받아들여줬어요. 그러나 이 아이디어가 죽었냐? 그게 아니라 이제 오늘 강의의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는 SDR이라는 걸로 다시 나타나죠. 근데 이게 뭐 제가 지금 이제 경제학 전공자들한테 어려운 내용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경제학 바깥에 있는 분들한테는 좀 이렇게 갑자기 경제학적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냥 계속 지금 저는 그 거북이 등껍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존윅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이 존윅이라는 영화 2편, 3편 저는 안 봤는데 1편을 봤어요. 이게 컨티넨탈 호텔이거든요. 컨티넨탈 호텔. 이 호텔이 재밌습니다. 실제로 있는 호텔인데 그렇게 운영되는 호텔은 아니고 이 영화에서는 갱단들이 뭔가를 만나서 협상하고 뭐 하는 호텔이에요. 이 호텔이 표방하는 게 바로 뭐냐면 중립성이에요. 중립성. 그래가지고 이 호텔에서는 금화를 사용해요. 안타깝게도 비트코인 사용하지 않고 금화를 사용하는데 이제 이 자기 강아지를 죽였잖아요. 그 갱들이 그 자기 강아지를 죽여가지고 열받아갖고 이제 이 킬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정보를 얻고 이러는데 이 컨티넨탈 호텔 규칙이 있어요. 이 안에서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그러면 이 호텔이 반드시 응징을 해요. 그리고 이 호텔은 선악 구별을 하지 않아요. 이 몇 가지 규칙만 지키면 되지 이 호텔은 선악을 분별하지 않아요. 간섭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 호텔한테 죽임을 당해요. 이런 킬러들이.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호텔이 중립성을 지킬 수 있다는 거는 뭐냐면 이 호텔이 이 갱들의 세계에서는 지존이란 뜻이에요. 그죠? 이 갱들의 세계에서 만약에 이 컨티넨탈 호텔이 지존이 아니면 자체 무장을 갖고 있지 않으면
누가 이 규칙을 지키겠어요? 그거는 선언적인 것 뿐이지. 내가 힘이 더 센데. 그죠? 안 그래요?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십시오. 그 영화보다는 저는 이제 컨티넨탈 호텔에도 이 중립성에 대한 이 딜레마가 나오지만, 이게 서구인들은 이게 플라톤, 아니 소크라테스의 고민이었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다 있어요. 소크라테스의 고민을. 이렇게 그 책들이 이렇게 너무 단문이고 그래갖고 세세한 주석이 없어서 이게 그 얘기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게 있는데, 제가 나중에 책을 읽어보고 다시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대화 이런 거를 통해서 책을 읽어보면 이 인간이 진짜 다 고민했던 것들이더라고. 고전은 힘이 세요. 그러니까 서구인들은 늘 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 철학적으로. 중립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동양의 산물일 수가 없는 게, 동양에서는 중립성 자체에 대한 고민은 슬쩍 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이게 잘 모릅니다. 제가 동양 철학 안에서. 근데 이 영화를 보면 이 고민들이 있는 영화들이 있어요. 이 스타워즈라는 영화를 보면 이 제다이잖아요. 제다이. 우리 모빅 생태계로 보면 이게 10인위원회예요. 7인위원회. 일당 백해요, 인간들이. 그렇다고 이게 저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자, 보세요. 공화국. 이 우주나의 공화국을 지켜요. 제가 뭐 영화를 많이, 근데 스타워즈 우리가 제국의 역습이나 이런 거 재밌지만 옛날 거, 진짜 이 이후에 그 기술이 없어서 1편을 나중에 찍었잖아요. 이 1편, 이 제다이들이 쑥대밭 대고 이런 거 진짜 꼭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갖고 이제 이 스카이워커가 반란에 이제 그거 되죠. 제다이가 돼갖고. 여튼 여기로 침투해서 들어가서 이제 이 제다이를 이제 제거하고, 이제 제다이들이 이 황제정에 줄을 서죠. 황제정에. 이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 고민. 평범한 고민인데 깊습니다. 공화국의 이 제다이의 목적은 공화국을 수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화국은 제다이들이 수호하는데, 공화국의 수호자들로부터 공화국을 지키는 건 누가 하는 거죠?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어떤 조직을 만들 때 뭐 이렇게 핵심에 이런 거를 만들어. 저도 그런 고민을 했어요. 이렇게 만들어. 그럼 얘네들로부터 이 생태계는 어떻게 지키냐? 엄청난 특권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네들이 마음 먹고 공화정을 황제정으로 바꾸려고 마음을 먹고, 그럼 이런 반란으로부터 어떻게 지키냐? 심지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순간이 되면 우리가 어떤 게 반란인지 정의를 할 수 있을까? 무엇이 반란이에요, 도대체? 공화국의 수호자들로부터 공화국을 지키는 건 누구일까? 제가 요새 그 고민을 해요. 인간으로부터 어떻게 생태계를 지키지? 사고를 안 치면 좋은데 사고를 계속 치고 있어, 지금. 머리가 죽겠어. 똑같은 고민이에요, 똑같은 고민. 국가가, 우리가 이제 진영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지만, 국가를 지키는 게 군인인데, 군인들로부터 국가를 어떻게 지키지, 고민. 그죠? 법질서를 지키는 게 국회인데, 국회로부터 어떻게 법질서를 지키죠? 그죠? 치안을 지키는 게 경찰인데, 경찰로부터 치안을 어떻게 지켜? 제가 이게 10대 애들, 참 머리 잘 돌아가고 이런 애들한테 이 철학 관련 강의를 쭉 하면,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혹시나 잘못 생각해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볼까 생각하면 절대 안 돼. 왜냐면 실체야, 그게. 선생님이 의도한 바가 아니야. 근데 여러분한테는 깊게 안 들어갈게요. 근데 10대들은 끝까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끝에 뭘 만나냐면 허물을 만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2시간이면 끝나요. 여러분들이 쌓아놨던 모든 그 실체라는 게 제 강의를 들으면 다 없어집니다. 녹아 없어져요. 벌써 여러분 이미 많이 녹아 없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민 안 해보셨죠? 근데 사실 이 고민이 그렇게 낯선 고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해볼만, 특히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면 지금, 그죠? 해볼 수 있잖아요. 저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진짜 비일비재해요. 대통령 선거 구호가 뭔지 아세요? 아프리카 어느 날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너의 삼촌 죽였고 내가 너의 고모 죽였어. 나를 뽑아줘. 너희 아빠는 안 죽일게. 이게 구호예요. 그 사람이 뽑혀요. 제가 지금 사실을 말한 겁니다. 사실. 그런 니힐리스트적인 공간 안에 떨어지면 이 스타워즈 1, 2편의 그런 니힐리스트적인 세계가 펼쳐져요.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지키는 자체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공화국에 대한 정의 자체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 순간이 되면. 여기가 이 공화국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다 제거하고 나머지들이 이 황제를 딱 옹립하는데 도대체 뭐가 반역이에요? 이제는 공화주의자들이 반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멀리 갈 필요 없잖아요. 이 영화가 바로 이 스타워즈가 미국의 일본의 그
무사 뭐 이런 것도 영향을 받지만 로마 제국 이야기잖아요. 로마 제국 이야기 기본적으로. 로마 제국 나중에 황제들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제국 황제들이 그냥 근위대에서 옹립해버려요. 근위대에서. 근위대에서. 옹립했다가 죽이고, 옹립했다가 죽이고, 옹립했다가 죽이고. 그런 상황이 되면 도대체 뭐가 반란인지 자체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법이라는 게 난센스인데 자연법을 또 인간이 규정하지 않으면 이제 완전한 니힐리즘으로 들어가죠. 자연법이라는 게 뭐냐면 국회가 무슨 법을 만들지 간에 그것을 우리가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 우주에 새겨진 원래 올바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골 때리죠. 이게 다 거북이 논쟁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국회가 국민들이 뽑은 국회에서 다수결로다가 정한 법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옳다 그르다고 논할 수 있어요. 그거 자체가 옳다라는 건데 우리의 옳다라는 기준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국회에서 다수결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러면 국회에서 만든 법을 우리가 어떻게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있어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그 기준은 자연법으로 사정하는 거야. 근데 자연법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 자연이 여러분들 신앙 갖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신앙이 없다거나 혹은 신앙이 있더라도 그렇게 세세하게까지 다 써놓은 게 아니다. 이 세상. 그걸 동의하신다면 도대체 기준이 뭐예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여러분들도 10대는 아니지만 집에 가서 떨어지지 마세요. 또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이런 고민을 했던 홉스라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렇게 일상적으로 철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너무 부주의하기 때문이다. 약간 잘 살려면 둔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 사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뭐 달러 그거 좋은 거 아니야? 뭐 윤석열 저 새끼 저거 반역자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이러면 잘 살아. 거기 깊이 고민하면 안 돼. 왜냐면 갑자기 허무해지고 앞에 떨어지게 돼. 도대체 뭐가 반란이지? 자연법 그 뭐야? 그래서 결론, 공자님의 결론이에요. 이게 상징, 프로토콜, 상징 이런 게 다 통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필독서로 권하는 책 중에 하나가 1587이잖아요. 이 책 진짜 좋은 책이에요. 만력 15년 아무 일도 없었다. 이런 류의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이런 류의 고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양의 문명도 하나의 거대한 이념이기 때문에 이 인간 사회의 어떤 일면의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낡았다 그래갖고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오히려 어쩌면 서구의 어떤 그런 정치 체제들보다 훨씬 더 내구성 있는 정치 체제를 만들었던 이념적 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왕조는 바뀌어도 그 왕조들이 대부분 이 공자가 시작한 어떤 유교적 프로토콜을 지향하잖아요. 예, 의미가 없지 않다는 말이죠. 그 공자님의 뭐 여러 가지 뭐 도덕에 대한 책, 뭐 이야기, 뭐 교육에 대한 이야기, 뭐 저는 뭐 사실은 공자님의 그 방대한 관심에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공자님의 정치 철학에는 매우 관심이 있고 상당히 무릎을 치면서 감탄할 때도 있고 이번에 계엄 사태 이후에 저도 다시 논어를 폈어요. 도대체 논어에서 뭐라고 말하나? 나도 모르겠으니까 논어를 폈고 뭐 하는데 뭐 부모한테 효도해야 된다 뭐 그건 됐고요. 알겠고 그건 다 공자님 말씀 같아. 근데 이제 정치 체제에 대한 고민은 이제 고민해 보면 이분의 고민이 되게 깊다. 사실 그 정치 체제에 대한 고민만큼은 사실은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뭐 노자랑 비빌 수가 없고 플라톤하고 예수님은 뭐 정치 체제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으셨으니까 카이사르 건 카이사르니까. 근데 소크라테스 약간 고민이 있는데 압도적이다. 공자 역시 압도적이다. 역시 이러니까 동양에서 공자 이게 하나 이념태지만 그 이념태가 변질되겠지만 현실로 갖고 오면 그러면 이런 깊은 고민이 있으니까 가지고 와갖고 이걸로 사회를 구성해서 그래도 100년 1000년 해먹는구나 라는 제가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양의 공자 영향을 받은 데서는 상징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상징을.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도 제가 사실 건대에서 이 강의를 하고 나서 그 1시간 후에 계엄령이 터졌거든요. 내가 이 강의를 하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상징을 다 제거했거든. 상징을 다 제거해서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로 묶어줄 만한 상징이 없어. 내전하기 딱 좋은 상태야 지금. 근데 1시간 후에 계엄령이 터져가지고 나는 좀 약간 뭐가 있어 지금. 이 우주가 지금 나를 중심으로 돌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걸 계엄령 떨어지기 2시간 전에 건대에서 이 장부를 펴놓고 강의를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이게 없잖아요. 상징이 무너지면 공격이 시작되고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우리 지금 상징을 다 무너뜨렸어요. 어쨌건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이런 일상을 사니까 8년 전에 했던 일을 또 하느냐 하지만 지금 있잖아. 이 여파는 지금 자라는 초등학생들한테 굉장히 깊게 각인돼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이 틀에서 얘네가 성장하면 기본적으로 이거 문제가 발생해요. 니힐리스트가 될 거다. 곳곳에서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동양에서 계급을 나누고 철저하게 지식을 대중한테서 배제시키는 거예요. 이거 참,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되는 애들이죠. 하루하루 살아내는 애들이 또 여자들하고 제 얘기가 아니고 여자들과 하루하루 살아내는 애들 이런 거 알면 안 된다. 애들 다 아파트에서 떨어진다. 그냥 얘네들은 그냥 세상은 튼실한 지진 안 일어나.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은 튼실해. 그리고 그 위에서 그냥 우리는 집 짓고 밥 깔고 사는 거지. 땅이 흔들리냐? 땅 안 흔들려. 근데 고민해보면 땅 흔들리거든. 땅 흔들리는데 이걸 어떻게 속이지? 대중들을? 야, 안 돼, 믿어라, 씨. 그리고 그 흔들리다 주장하는 애들은 역적으로 몰아갖고 치고 막 이러는 거지. 사실은 다 상징이에요, 상징. 왜냐하면 상징이 무너지면 그다음부터는 일일이 설득을 해야 돼요. 일일이 설득해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진짜로 혼란해져요. 이 상태로 들어가는 거야. 도대체 아니 우리는 제다이들이 충성심이 강해서 공화국을 딱 필요할 때마다 짠 나타나가지고 엄청난 초능력으로 탁탁 이 우주를 딱 이렇게 질서 있게 가져가는 줄 힘의 균형.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이 스타워즈에서는 우주의 균형이라고 말하거든요. 우주의 균형. 이 균형을 추구하는 건데 이 우주의 균형을 지키는 그 실체 그 무사들인 이 제다이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돼갖고 전부 헷가닥했어. 이런 거 우리 상상 안 하는데 이렇게 상상이 되니까 엄청난 헷갈림이 오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구는 뭐 동양이 아니지만 미국이 만들고자 했던 1945년 체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도 본인들이 의도한 거건 아니건 간에 묘한 상징들이 엮여져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이라는 상징도 있고 그리고 달러라는 게 아주 전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비트코인을 발견하기 전까지 달러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경한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는 그냥 용인이 되는 거예요. 용인이. 왜냐하면 상징이라는 게 꼭 아름답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자가 말했을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사랑받는 거, 군주가. 두 번째는 두려움을 받는 거. 가장 안 좋은 게 무시받고 그리고 우습게 여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받는 군주는 거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 그러니까 사실은 비트코인을 못 발견한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저놈 새끼들이 말이야. 그 종에다가 말이야. 특수한 종에다가 특수한 잉크를 발라갖고 말이야. 우리 반도체 다 갖고 가고 우리 자동차 다 갖고 가고 저 나쁜 새끼들 이런 사람들이 비트코인 발견할 것 같지만 못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국의 힘을 두려워해요. 그것도 상징이에요. 두려워해도 사회가 유지가 돼. 두려운 것도 기준이야. 사실 뭐 여러분들이 뭐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요? 여기 젊은 여성들은 딸바보 아빠를 뒀으면 모르겠지만 우리 남자들은 다 아빠 막 만나고 싶으세요? 우리 의장님 어떠세요? 아빠? 진심으로 그냥 좋으세요? 지금 안 계시죠. 예. 근데 보면 막 그 어려운 공부 막 이렇게 하시고 할 때 아빠가 엄청나게 그 강하게 훈육했을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는데 원래 그냥 워낙 뛰어나셔가지고 그냥 다 의대 가고 이럴 수도 있는데 너 뭐하냐? 왜 검도하냐? 너 지금 메스 들어야지. 뭐 이렇게 안 하셨어요? 하셨죠. 예.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게 우리 모빅위원회 의장이시잖아요. 그 정형외과 유명한 의사 선생님 칼이 2개입니다. 이도류에 이도류. 옷다니만이 아니라 검사예요. 검사. 모르셔요? 검도 유단자예요. 사람들은 제가 그 메스를 쓰기 때문에 제가 의장님 위촉한 건 줄 아는데 본인도 나중에 저한테 듣고 기겁하셔서 제가 검사라서 제 옆에 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모임에서 우리 생태계 내부에서 제가 별꼴을 당해갖고 내 옆에다가 무서운 사람 놔야지. 내가 무서운가 봐. 그래서 무서운 분이에요. 아마 그래서 대학교 때 아마 이동 원장님이 그 큰 칼 들고 다녔을 때 아마 아빠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 아마 아니었으면 너무 훌륭하고 자비롭고 그죠? 그런 아빠인데 하여튼 네, 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양에서 아빠 역할이라는 게 그잖아요. 뭐 자애롭고 그런 아빠가 뭐 있으면 좋지만 능력 있고 자애롭고 뭐 그런 그것보다는 차라리 무서운 아빠가 좋은 거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비웃음을 당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아빠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자녀의 삶이 문제가 된다라는 게 우리의 동양적 철학이죠. 왜냐하면 기준이 없는 사회에서 흔들리니까. 아무튼 지난 80년이 미국의 달러라는 게 뭐 달러 시스템을 좋아하는 사람 만나본 적은 저는 없어서 경제학자들도 진짜 달러 시스템을 좋아한다. 이게 예술이야 달러 시스템. 이러면서 저한테 가르치는 분은 제가 한 번도 못 봤고 그 다음에 그런 책도 제가 못 읽었어요. 그냥 그렇게 좋아한다면 아마도 언급하지 않고 넘어갔을 거고 언급하는 사람들은 달러 시스템을 무지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그 달러 시스템 비판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 발견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제일 못 발견하더라고. 유시민이 달러 시스템 좋아하겠어요? 그 사람 반미 아니야 반미? 근데 야 그거 비트코인 사기라잖아요. 딱 이거에 맞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해도 시스템이 굴러가요.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한 자락 깔고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다 준비가 되셨을 거예요. 우린 다 익숙한 거니까 이제 본론으로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옵니다. 거북이 얘기 이런 건 안 나오고. 자, SDR. SDR은 세계 준비 통화, AI가 저한테 정리해 준 겁니다. SDR은 세계 준비 통화로 달러를 대체할 가능성을 가진다. SDR은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성 덕분에 계정 단위로 적합하며 여러 국가 간의 객관적인 가치 측정을 제공하기 때문에 국제법 적용에서도 유용하다. 일부 국가들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국 통화를 SDR에 고정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SDR은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다. 미국의 달러가 1960년대에 굉장히 흔들리니까 프랑스하고 뭐 여러 나라가 일본하고 독일은 말은 못하고 끙끙 앓았고 프랑스 같은 데는 노골적으로 반미였으니까 야 니네 달러고 문제가 많아 막 이렇게 했죠. 그래서 미국 스스로가 케인즈의 죽은 아이들을 다시 끌고 왔어요. 그래서 SDR로 이름을 바꿔갖고 특별인 주권이라는 거야. 우리가 있잖아. 우리 달러를 SDR에 구속을 시킬게. 믿어줘.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미국은 IMF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IMF가 주관하는 SDR이 과연 미국을 규제할 수 있느냐. 이건 역시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우주는 무국성이거나 아니면 뭐 천사가 심판자로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 중에서 힘센 놈이 심판을 보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우리 중에서 힘센 놈이 심판을 봐요. 그럼 우리 중에서 힘센 미국이 심판을 보는데 어떻게 그 미국을 규제할까요? 아까 똑같은 문제예요. 미국이 세계를 지키는데 미국으로부터 세계를 어떻게 지키냐? 케인즈가 고민을 한 거죠. 케인즈 고민해서 방코로 이랬는데 미국이 흠칫뽕하고 쳐버렸다가 미국 스스로 조금 지금 우리가 너무 했나? 우리가 너무 달러를 많이 찍어내는 것 같아. 이러다가는 달러에 대한 사람들의 신임을 다 잃어버릴 것 같아. 그래, IMF에서 SDR 만들어. SDR 만들면 우리도 대충 그거에 구속이 될게. 근데 IMF가 뭘 정해도 미국이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IMF가 뭘 정해도 다른 나라는 거부할 수 없죠. 미국은 거부권이 있어요. 접근성의 한계. SDR은 정부와 같은 중앙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어 개인이나, 이게 중요합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이를 직접 활용하기 어렵다. 이게 중요합니다. 뭘 얘기하려는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SDR 보신 적 있어요? 혹시 SDR 나 봤다? 손 드는 순간 거짓말쟁입니다. 일본의 대장성에서 이제 미국에 가갖고 SDR 좀 보여주세요 했더니 미국의 관료들이 너무 당황했어요. SDR은 그 장부인데. 일본 대장성에 있는 그 관료와 국회의원들은 SDR이 이렇게 종이 쿠폰으로 되어 있는 줄 알았던 거죠. 그 장부예요, 장부. 지금 현실로는 달러가 41%, 아까 그 피라미드, 그 SDR의 근거는 뭐냐 물어봐요. SDR은 그럼 어디에 있냐? SDR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SDR. 또 아까 코끼리 문제예요. 자, SDR을 만들었는데 중립적인 돈이야. SDR은 41% 달러 기반, 8% 유로 기반, 11% 중국 위안화 기반, 8% 엔화, 8% 파운드야. 이렇게. 얘네들이 아까 코끼리들. 아니, 맞아, 코끼리들. 거북 위에 있는 코끼리들이에요. SDR을 딛고 있는. 자, IMF 집행이사회는 5년마다 SDR 바스켓 평가 방식을 검토하여 주요 통화가 세계무역금융에서 이 비율을 바꿔요. 그 CNY, 그 중국 런민비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됩니다. 1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달러 위기론이 나올 때마다 나오는 게 SDR이에요. 달러 위기론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SDR이 나오면 그냥 농담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달러 위기론이 나올 때마다 달러에 기반한 또 다른 무엇으로다가 사람들로 하여금 야 이게 괜찮아 이거 달러 기반의 SDR인데 달러를 그 SDR에 기반한다는 거죠. 이게 뭐죠? 그러니까 달러를 SDR 위에다가 올려놓고 SDR은 어딨냐고 물으면 달러 위에 있는 거예요. 달러만 있지 않잖아. 그 위안화도 있고 저기 엔화도 있잖아. 우리 매듭을 잘 못 묶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막 묶죠. 여러 번 묶어요. 매듭 푸는 사람 보기엔 한 군데만 딱 풀면 탁 풀리거든요. 여러 번 묶는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국제 엘리트들이 파이낸스가 국제 금융 담당 엘리트들이 그냥 농담이다 SDR이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에서 막히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미국을 어떻게 제어할 거야? 아까 그 질문. 미국이 세계의 금융 질서를 지키는데 그러면 미국으로부터 세계의 금융 질서는 어떻게 지킬 것이냐? 라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SDR이 대중적으로 사용된다면 우리가 SDR을 억을 받겠죠. 근데 달러 가치의 변화에 따라서 변하지 않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아티클이 많지 않은데 이제 서서히 부각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외교관으로 이렇게 사셨던 분들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비트코인을 설명을 좀 해달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좀 설명했더니 깜짝 놀랐어요. 한 20분 설명했나 그랬더니만 SDR이네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비트코인을 처음 발견하고 야 이거 SDR이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한 번도 비트코인을 제가 얘기할 때 야, 그거 SDR이네. 민간인들이 만든 SDR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처음 만났어요. 처음 10년 만에. 대단한 통찰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 비트코인이 SDR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아까 SDR에는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결국은 따지고 보면요. 민초들이 잡아줘야 돼요. 화폐는. 우리는 이 인간관계를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헌정주의자들은 국가가 그 돈을 만들어서 세금을 받으면 민초들은 그거를 사용하게 된다라고 보는 건데요. 아니에요. 인간관계가 이거예요. 국가가 무슨 짓을 하든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결국은 누가 맨 마지막에 뱀이냐. 이 달러 시스템이건 위안화 시스템이건 화폐 시스템의 맨 마지막에 그 시스템을 바치고 있는 맨 마지막에 뱀은 뭐냐면 민초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민초들이. SDR은 이게 안 되는 거고 비트코인이 이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21세기에 SDR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게 저의 이제 이 채굴 이야기는 여러분들 다 아는 이야기니까 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 장부에는 없지만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 통화 시스템이 문제가 없는 나라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문제 덩어리예요. 다 인플레이션. 대중들이 다 알죠. 그래서 주식이나 부동산 도망가고. 금을 부활하자니 금은 단점이 있어요. 금은 실물을 움직여야지만 되고 그 실물을 움직이지 않고 그거에 대한 증서를 움직이면 똑같아져요. 다시 논리의 순환. 그 금을 담보로 한 그 종이가 다시 거북이 등껍질이 올라간 코끼리가 되고 코끼리가 다시 이렇게 돼서 또 이렇게 이게 되거든요. SDR을 국가적으로 모아가지고 SDR 하자면 SDR은 결국은 달러의 기반을 SDR에 두고 SDR의 기반을 국가들이 화폐에 두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자기 순환적이에요. 결국은 비트코인이 이렇게 결국은 중력이잖아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중력을 키우다 보면 결국은 이게 바로 이 뱀이 되고 이 비트코인 위에 달러도 집을 짓고 위안화도 집을 짓고 원화도 집을 줄 수가 있죠. 왜냐면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비트코인이니까. 그것이 가격을 요동치더라도 궁극적으로. 그럼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제 공자적 이제 환상에서 약간 벗어나면 이제 민초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10년 전부터 사실은 저는 얘기를 했지만 못 알아들었으니까 이제 지금에서 얘기를 하면 야 원래 땅은 좀 흔들려. 진짜 땅은 흔들린가 그냥 그렇게 차라 그냥. 뭐 안 흔들리는 땅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집 짓고 살지 말고 원래 좀 흔들려. 근데 흔들리는데 그렇게 많이 안 흔들려. 괜찮아. 괜찮아. 그러니까 뭐 적당히 흔들리니까 그런 줄 알아라. 이런 기반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드디어 집을 질 수 있게 된 거죠. 민초들이. 이 엘리트들이 주어진 어떤 그런 환상에서 벗어나서. 비트코인은 고민을 해보면 그게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으로부터 세계를 어떻게 구하지? 이런 고민 안 해도 돼요. 거기까지는 이제 막혀 있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누가 자기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의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막 트럼프가 되고 막 이렇게까지 되는 건 이거는 우연이에요. 이거는 비트코인 이런 속성이 있고 세계 기준점이 이 기준이 원래 없는 세상에서 기준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우연이에요. 어떤 우연이냐면 트럼프라는 캐릭터도 있는데 공화당이 지금 뭘 보고 있느냐 이게 저의 관심거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월간 중앙 1호로에 우리 조전 대표님을 갖고 오셨는데 제가 긴 글을 기고했어요. 그래서 그 주제인데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왜 미국이 지금 비트코인을 이렇게 떠받들지? SDR 하려고? 그거 아니고 SDR이 될 건데 그 의도는 아니에요. 뭐냐? 미국은 여러 이유가 있는데 저보고 하나를 딱 집으라 그러면 제가 최근에 고민인데 이거 무기화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여기서 처음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무기화하려고 한다. 지정학적 무기화. 거기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에 대한 무기화냐면 딱 타겟이 있어요. 중국. 그래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미국은 지금 미국의 공화당의 싱크탱크들은 페이팔 사단이라고 하는 애들은 아는 것 같아요. 페이팔까지 만들었던 애들이니까. 중국이 방화벽이잖아요. 만리 방화벽. 그래서 중국은 다 모든 시스템이 차단되어 있는데 중국이 비트코인을 차단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중심적인 기준점이 되면 중국은 조만간 해체됩니다. 제 논리적 비결이에요, 그게. 왜 중국이 해체되는지는 묻지 마세요. 왜냐면 앞으로 계속 그걸로 책 쓰고 팔아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이 공화당이 비트코인을 지금보다 10배를 만들면 제가 보기에 중국은 10년 안에 붕괴됩니다. 붕괴돼요. 중국 와야 돼요. 뻥 터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이기 수료생 이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백드 에셋이라고 하죠. 그 통화가 있으면 그걸 기반하는
어떤 자산이 있어야 그게 가치를 잃지 않고 이제 거기 등껍질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SDR까지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비트코인만이 지금 그 단단한 등껍질이 될 수 있고 이제 물리적인 이동이 자유롭고 희소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의 유일한 자산이라고 보시는지 작가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게 뭐 이더리움도 되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비트코인을 좀 광의 의미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광의 의미로 비트코인 현상을 얘기한 거예요. 눈치채셨겠지만 왜 비트코인은 그러냐? 네 모순이잖아. 그 비트코인 밑에는 뭐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비트코인은 그 고민이 안 해도 됩니까? 누가 이거 시험이야 1, 2기 왜 누가 한번 대답해보세요. 제가 우리 조지환 대표님 월간 중앙 1호로 2권 갖고 오셨거든요. 저 2권 필요 없어요. 한 권 드릴게요. 맞추면 답이 내 마음에 들면. 왜 오템 제가 늘 떠들던 거 왜 아이 저거가 뭐 좀 SDR 밑에는 달러 있고 SDR 위에 달러 있고 이거 모순이잖아. 그러면 비트코인도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할 만한데 비트코인 넘어갔잖아 내가. 왜? 그 질문이 맞죠? 비트코인만 한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크립토를 그렇죠. 어쨌든 비트코인이 만든 그 현상은 왜 그 질문이 필요 없는가? 예. 아까 답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응. 기초, 응. 자발적으로 만드는 예.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답이 나올 것 같아서 좀 기다려 보세요. 안 나오길 기대해 주시고 나오면 제가 안 나오면 드릴게요. 네. 이거 우리 인간적으로 양보하지 말고 한번 보세요. 말해보세요. 개인이나 기업, 아까 말씀하신 개인이나 기업에서 쓸 수 있는 똑같아. 예. 먼저한테 선치가 있습니다. 예. 그냥 용에서 출발해. 그렇죠! 박수! 그래서 제가 1에서 비트코인 0이 1이 된 게 기적이라고 말한 거예요. 바로 이 현상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만 오로지 자기가 자기를 물고 출발한 거잖아요. 다른 걸 기대지 않았잖아요. 비트코인 스스로가. 뭐 오태민한테 기댄 건 좀 있어요. 이제 조금이다. 예.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기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 비트코인에 기댈 수가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이런 걸 깨닫잖아요. 저는 이걸 지금 말로 푸는 거지만 사실 다 깨달았거든요. 2014년 2월에 잠을 잘 수 있어요. 이거 깨달았네. 그 미친놈이 잠을 자면. 제가 지금 정상에 놀랍지 않습니까? 다 지금 전문이 말하는 거 똑같아요. 다른 모든 것들은 이 금융 시스템에서 다른 걸 기대는 구조예요. 비트코인만 아무것도 안 기대고 스스로 1억 5천만 원이 됐어. 우리 영겁의 시대로 보면요. 지난 15년은요. 이 순간이잖아요. 어느 순간에 비트코인 1억 5천이에요. 아무것도 안 기대고 스스로. 그래서 다른 애들이 여기다 집을 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바보들이 공자적 엘리트들이 야 그건 꿀렁꿀렁해서 집을 못 져 이러는데 니네들이 말하는 평평하다는 그 땅은 다 밑에 뭐가 있어. 그런데 얘는 밑에 아무것도 없이 스스로 존재하면서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드려도 이의 없으시죠? 네. 안 나왔습니다. 예, 바로 겁니다. 그래서 0에서 1의 도약이 무서운 거예요. 논리적 완결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신학이나 이런 거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신논리거든요. 현대판 신논증 논리예요. 신이 만약에 뭐에 기대고 있다면 신이에요? 신은 어떤 조건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기가 자기 원인이어야 돼요. 지금 제가 말하잖아요. 비트코인이 자기가 자기 원인이야. 이런 걸 여러분 보셨어요? 세상 살면서? 이걸 봤는데 어떻게 잠을 자? 잠 못 자는 거예요. 야, 이 새끼는 지가 지 논리에 근거네. 쉽게 말하면 엄마 아빠가 없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우리는 창조 신화를 눈으로 본 거예요. 지난 15년 동안. 너무 종교적이잖아. 할렐루야 안 나오길 다행이다. 옛날에 제주도에선가 막 할렐루야가 나나 아멘이 나나 내가 너무 그렇다 이거는. 근데 하여튼 이게 저는 너무 10년 전에 이게 너무 가슴 떨리고 막 와 진짜 저의 그 감동이 지금도 그 생각하면 약간 그 느낌이 있는데 오 정말 그 감동이에요. 이건 아까 제가 장하게 펼쳐놨던 콘티넨탈 호텔가 이 모든 인문학적 논리의 근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게 존재했던 거예요. 이게 뻥 어느새 1억 5천. 저나 이거를 5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받지 대부분은 지금 갑자기 난데없이 1억 5천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누가 보증 안 했잖아요. 비트코인 밑에 받치고 있는 논리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자체가 자기 논리예요. 저의 놀라움이 좀 전달되시기를.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드릴 책이 없는데. 네, 추가 질문 주실까요? 제가 그 AI한테 한번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작가님이 요즘 AI를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AI한테 오태민 작가님은 비트모빌을 하면서 얻는 게 하나도 없는데 오태민 작가님 비트모빌 왜 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작가님 말한 대로 철학적으로 대답을 해줘갖고 제가 이거는 한번 전달을 해드리고자 적어왔고요. 오태민 작가는 비트모빅을 진행하는 이유는 개인적 이득을 초월한 철학적 비전과 사회적 가치 때문입니다. 그는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통해 탈중앙화 경제, 금융소외 해소, 경제적 민주화를 실현하려는 깊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단기적 이익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인류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그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완전 날조예요. 날조. 거짓말. 그래서 다른 질문 하나 했거든요. 제가 이제 그 5대 빅5, 그러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다음에 그 아마존, 삼성, 구글 이렇게 다 물어봐서 그러면은 이 빅5 중에 그 비트모빅하고 연계했을 때 가장 잘 맞는 기업이 어떤 거냐 했더니 얘는 구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작가님 생각은 개인적으로 만약 이 빅테크 5기업이 온다면 누구를 주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5개가 어떤 거죠? 애플, 삼성,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글쎄요. 구글보다는 아무래도 애플이나 삼성이 낫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AI한테 다시 교육을 시키세요. 제가 그 모빅을 한 거는 제가 지금 엄청 후회하면서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타적이고 그렇게 거창한 인간이 아니고요. 진짜 화가 나서 했던 것 같아요. 네, 진짜로.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7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3년 전쯤 되는 거잖아요. 3년 전에 비트코인을 이렇게 지금같이 올 건데 이렇게 그 당시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오면 이렇게 투기적인 어떤 그런 이상현상 정도였지 이렇게 지적이고 이렇게 심오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 없었어요. 제 주변이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사회가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좀 단정 못 하겠는데 뭐 있었겠죠. 어떤 한두 분은. 그런데 제 눈에 띄진 않았고. 근데 제가 이 비트코인 설명하고 모빅 현상을 재현할 수 있다는 걸 이렇게 계속 얘기했을 때 그런 뭐 무시와 조롱 뭐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특히 제가 한국의 지식사회 뭐 주류 엘리트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게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어떤 뭐 저희 어떤 태생적인 열등감도 반영을 하겠죠. 제가 뭐 그들이 중요시하는 어떤 그런 프로토콜에 맞는 유형의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온 어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무모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일을 벌인 건데 버리고 나서 뭐 지금 제가 그 약속에 중요한 약속들을 어길 수 있는 입장은 전혀 아니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입장 번복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지금은 이제 잘하는 수밖에 없어요. 진짜 잘해서 잘 탈출하는 수밖에 없는데 진짜 저의 그 목적은 애국도 아니고 꼭 삼성을 줘서 우리나라 뭐 그거 아니고 빨리 이 모비코들로부터 벗어나자. 가격만 떨어지면 나를 소환시키려고 하는 저 인간들로부터 빨리 벗어나자. 이게 저의 그 모토입니다. 빨리 벗어나려면 열심히 해갖고 완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저는 모빅 얘기는 거의 안 했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빅도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0에서 1이 되는 거를 봐서 놀랐겠지만 사실은 그걸 진짜로 이렇게 놀라운 현상이라면 저처럼 이렇게 재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거고 우리가 모빅이 뭐 유틸러티를 강조하지도 않았었고 이 모빅을 갖고 뭘 바꿔주겠다라고 한 건 더더욱 없었고, 뭐 언제 상장해갖고 얼마가 될 거란 말도 전혀 하지 않았고, 그냥 비트코인을 제한한다라고 했는데 뭐 몇백 명, 몇천 명이 따라오면서 그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을 간접 경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이 여러분 스스로가 그 주인공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평범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건데 이게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비트코인만이 아니라 모빅도. 이렇게 앞으로 이런 실험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말릴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마라. 그 가격을 가지면 너 불행하다. 너 엄청 불행해진다. 분명히 그 가격을 가지면 그때부터는 승자와 패자가 있기 때문에 너 굉장히 골 때린다라고 얘기를 해서 말릴 거 있지만 저 같은 무모한 사람들이 세상에 별로 없을 거고 이때라도 모빅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시 할 필요를 못 느꼈을 거고 모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이 0에서 1이 됐다 아까 제가 막 신비롭게 얘기했지만 그게 인간 사회에서 종종 발생하는 일인 거예요. 종종. 잘 조직화해서 노이즈를 제거하면 누구든지 재현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걸 제가 보여드린 거죠. 여기서 딱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아, 이게 뒷감당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무튼 뭐 그건 그거고 저의 푸념은 푸념대로 하고 제가 10년 전에 느꼈던 어떤 지적 충격에서 그 고민하다가 모빅이라는 게 딱 떠올랐는데 몇 개를 안 걸렸어요. 거기 떠올라서 우리 김병기를 불렀고 야 비트코인 하드포크하면 있잖아 우리 대박나. 그래가지고 쟤를 시켜갖고 이제 같이 돌아다니면서 여기까지 온 건데 김병기는 부자가 됐는데 저는 안 됐단 말이죠. 이 아이러니 속에서 제가 아이러니 속에서 뭐 그건 좋아요. 뭐 병기라도 부자 되라 뭐 오케이 넌 뭐 오케이. 근데 인간들이 말이야 제다이를 만들었는데 사고를 넘치는 거야. 이게 특권을 안 줄 수도 없고 특권을 줘야 이 헌신하고 지킬 거 아니에요. 만들어 놓으면 사고 치고 미치겠어요 진짜. 독재자가 돼야 되나? 내가 다 할까? 서서히 은퇴할 생각을 해야 돼서 자꾸 권한을 이양해야 되는데 이양하자니 우리가 이렇게 준비됐다가 만난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온갖 분들이 다 계시고 뭐 이렇게 근데 어쩔 수 없죠. 비트코인도 이런 울퉁불퉁한 길을 달리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 모빅도 압축적이긴 하지만 울퉁불퉁한 길을 달리겠죠. 근데 여러분들도 하여튼 저는 이렇지만 여러분들이 저만큼의 부담을 갖고 있지는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즐기시면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놀라운 인문학적 현상을 여러분들이 알고 싶게 지금 제가 재현을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걸 배우시고 누릴 걸 누리시면 됩니다. 굉장히 흥미롭고 너무너무 재밌는 현상. 이거를 욕하면서 관찰하는 것도 관찰인데 그러면 너무 불행하잖아요. 그죠? 이 안에서 이거를 즐기면서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일종의 온실 속에서 하는 거지만 일종의 약간의 천지창조거든요. 약간의 모사한 거예요. 0에서 1을 만들어 보는 걸. 그래서 했는데 이게 재밌지 않아요? 그럼 즐기시면 돼요.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기회가 또 오겠어요? 즐기십시오. 자, 이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인회부터 지금 강의까지 그리고 라이브로 함께 하면서